GS건설이 익산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 균열과 함께 누수가 확인됐습니다. GS건설 측은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생긴 균열이라며 구조적 결함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고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민주당의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기름값이 오르며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에 올라섰는데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역의 화제와 쟁점을 살펴보는 이슈K. KCC 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두고 농구 팬들의 충격이 큰 가운데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원인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GS건설이 익산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아파트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모습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GS건설 측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규희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 갈라진 틈새로 빗물이 줄줄 새 바닥이 이미 흥건합니다. 균열은 천장 부분에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2년 뒤 입주 예정으로 공정률은 현재 30% 정도인데 38층으로 지어질 건물의 5층에서 천장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피신을 한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 막 천장에서 물이 됐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생기니까.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생긴 균열이라고 밝힌 GS건설. 양생 과정에서 발생되는 균열이고 이거는 충분히 보수 보강이 가능하고 후속 시공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시공을 줄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바둑판 형태를 띠거나 짧고 가늘게 부분적으로 생기는 균열이 아닌 한 방향으로 길게 콘크리트 천장을 관통하는 형태가 구조적 이유로 인한 균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균열의 관통 여부 그리고 균열의 패턴 등을 정확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주 긴급 안전 점검에서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균열 보수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에도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으며 GS건설 측은 다음 달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삭감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삭발에 단식까지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오증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야영장 조성 과정을 꼽았습니다. 폭우로 배수 피해가 나고 부지 매립이 늦어져 상부시설 설치가 어려웠다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주체고 대회 주관은 조직위원회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전라북도가 주체입니까, 주관입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새만금 잼버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거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행사였던 것을 분명합니다. 장관님. 새만금 주기 중단하라! 전북도의원 14명이 집단으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2011년 LH 분산 배치를 촉구하던 궐기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재량권 일탈이자 직권 남용으로 폭력적으로 예산 독재를 휘둘렀다고 규탄했습니다.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절망을 직시해 새만금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감정적 보복 행위는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한 행태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기 잡범들이나 할 짓이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 도의원들은 릴레이 단식 투쟁에도 돌입합니다. 우리 전북의 홀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다른 투쟁으로 180만 도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일에는 전북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규탄 집회와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장외 투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가운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앞날을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예타 면제로 정책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만 진행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속도로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와 완공 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우려는 내년 정부 예산의 90%가 깎이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건설사 선정을 위한 심의가 중단되면서 내년 착공이 미뤄지자 오는 2029년 개항 계획도 물거품이 된 겁니다. 심의 절차가 다시 재개가 안 되고 내년도 착공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착공이라든지 준공, 개항이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업비가 13조 원이 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인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국토부 요구액보다 무려 3배나 많은 5,3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전담 조직까지 꾸려가며 아직 유치하지도 않은 엑스포 시기에 맞춰 공항 개항을 앞당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비 12조 원이 넘는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특별법 제정으로 탄력받고 있고, 충남 서산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탈락했는데도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다시 동력이 생겼습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만 미운 털이 박히면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뚜렷한 원칙이나 이유도 없이 정부의 예산 칼질에 희생당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명은 이제 국회, 특히 민주당의 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SOC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지적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전북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북과 대한민국 모두에 기여할 수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은 숨을 고르며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며 입주 기업이나 투자 유치에는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활주로 정비공사로 5달 동안 가동을 멈췄던 군산공항이 오는 15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데요. 이스타항공도 3년여 만에 군산 제주 노선을 재취항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군 활주로를 빌려 쓰는 군산공항. 제주항공 철수 뒤 비어있던 창구에 이스타항공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운항을 중단한 지 3년 반 만에 군산공항에 재취항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가 군산 제주 노선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 출발 기준으로 하루 2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2009년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전엔 운항 횟수를 하루 2편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군산공항에서 항공기를 띄우지 않아왔습니다. 진에어만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를
군산 출발 기준 하루 2편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이스타항공이 재취항하면 모두 4편으로 늘어납니다. 1, 3회 제주로 운항을 했는데 이스타항공이 10월 중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 1, 4회 제주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제주행 여객이 증가될 것으로. 지난해 기준 40만 9천여 명이 이용하며 역대 최다 승객을 기록한 군산공항.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끊겼던 항공기 승객 수요가 군산공항 운항 재개와 이스타항공 재취항으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라북도가 홍수 때 댐 방류로 피해가 나면 하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km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0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서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만 배상받았습니다. 고창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고창군 심원면 한 돼지 농장 분뇨 집수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분뇨 제거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고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대통령실이 오늘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방 출국 직전 예정에 없던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낙선을 목표로 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를 인용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해당 언론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비윤리적 보도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5분가량 낭독했습니다. 발표 시점과 형식 모두 이례적인데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거로 보입니다. 여당은 연일 민주당의 대선 개입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자사 소속이던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와 검찰이 이를 빌미로 해당 보도를 허위로 몰고 간다며 탄압에 맞서 반박 보도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를 대선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2021년 10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 수사가 시작됐고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화두가 됐습니다. 부정비리의 주범이 마치 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검찰이 이 무렵 김만배 씨가 사안의 초점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한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 대장동 일당을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21년 10월 중순쯤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니 모른 척 있어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시기는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한 달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지난주 신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김 씨의 발언 등 정황을 볼 때 검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로 김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수사를 위해선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김 씨는 내일 또 한 번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심은일 씨. 장사에 쓸 화로가 도착하자 소형 장비를 꺼내듭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식재료를 납품받을 때는 물론 음식을 내갈 때마다 작동시켜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일본산 수산물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즘 이슈 때문에 손님들 중에서 일부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좀 잠재우고자.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 진짜 먹어도 되는 거 여쭤봐요. 그렇게 마세요. 손님과 상인의 대화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묻어납니다. 점포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일본산 수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이제 상호하고 저희 판매자 성함을 내걸고 장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더 믿음을 갖고 시장에 나오셔서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을까. 이 참치회 초밥 전문점은 점심 장사를 시작하며 카레와 돈가스를 새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최근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월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거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저녁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점심이라도 메뉴를 개발해서 상관없는 거라도 좀 판매를 해볼까 싶어서. 수산물 취급 상인들은 공공기관 회식 캠페인과 상품권 환급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급식의 방사능 물질 검사를 확대해 도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사능 검사 대상을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대학과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넓히고 검사 횟수도 연간 4차례로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해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든 권한과 수단을 활용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많이 오른 과일 가격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잠잠하던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석 달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올라섰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재래시장에선 햇사과 3개가 10,000원에 팔립니다. 예전에는 6, 7개 살 수 있었던 가격을 지금은 3개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추석 때 좀 걱정되긴 해요. 집중호우에 폭염까지 겹치며 사과 생산량이 20%나 줄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수요는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8월이 제철인 복숭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 비싸다고 그러지. 과일 못 먹겠다고 그러지. 올해는 별로 복숭아가 안 열어서 올 벌레 복숭아 못 팔았어. 지난달 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랐는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석유류 가격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1년 전보다는 10% 넘게 떨어졌다지만 하락폭이 크게 줄면서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4% 상승하며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 상승폭 확대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 같은 일시적 요인이 없어지는 10월 이후엔 물가가 다시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가 대응도 주요 추석 성수품 할인 행사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변수입니다. 주요 산후국들이 원유 감산 기간을 연장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낮게 보는 데도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되게 높게 100달러 간다라고 보는 데도 있고 해서 그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한국은행은 또 국제 식량 가격과 공공요금, 유류세 조정 가능성 등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전주를 연고지로 뒀던 프로농구 KCC가 전주를 떠나 부산의 터를 잡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전북 농구 팬들의 충격이 크죠. KCC 농구단 이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논란, 문제와 파장 무엇인지 홍성택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농구단 KCC가 결국 연고지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연고지 이전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전의 이유 뭐였을까요? 예전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홈 경기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죠.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실내 체육관은 약 한 50년 정도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때 이제 올해까지 새로운 체육관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잔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랬군요. 그렇지만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는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전주 지역의 팬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KCC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사실 아니랬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 KCC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많은 농구 팬들이 상당히 전주시의 안일한 정책과 그리고 행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각에서는 국내 프로 농구단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대한 부족과 최근 프로 농구단 연고지 이전 흐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CC가 이전 결정, 어떤 의사를 나타내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전 결정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웠었고요. 또 서운함을 네네. 토로하는 분들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고지 이전설이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재빠르게 이른바 일사천리로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그 결정은 분명 22년 동안 KCC 프로 농구단과 함께했던 저희 홈팬 그리고 전주 도민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농구단 이전이 사실 이제 당혹감을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 KCC 홈 경기가 이제 전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열려요. 네. 경기장 주변 상가들 굉장히 경기가 열릴 때만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농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도 실망감이 적지 않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CC 프로 농구단은 창단 이후 3번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국내의 명문 프로 구단이죠. 그렇죠. 저희 전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정규 리그 기간 동안에 약 8만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 주변의 상권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서 저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나 또 다양한 소비의 활동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더 시급한 것은 저희 지역에 대한 인지도의 저하와 함께 스포츠 꿈나무들의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스포츠 문화 교류의 어떤 감소, 스포츠 꿈나무의 육성 콘텐츠의 축소, 또 스포츠 구단 운영 관련돼 있는 일자리의 손실 등의 부작용으로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전북의 프로축구단만 남게 됐습니다. 스포츠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프로스포츠단이 전북을 계속 떠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저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저희 지역을 왜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함께 프로스포츠 구단이 저희 전북 지역으로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은 연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와 경제적 이윤 창출을 위한 지역 경쟁력이 높은 곳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거점으로 모 기업의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과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 운영 구단은 순수익보다는 적자 산업으로 사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 기업은 산업 구조상 재정 독립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운영 구조입니다. 예, 모 기업이 어려우면 당연히 연구를 옮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보다 경제적 시장 규모가 훨씬 큰 부울경 이전으로 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그 모 기업의 수익 모델 창출을 꾀하는데 모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큰 이유가 있는 거죠. 프로구단이 떠나거나 이전하는 이유가 도세와 이런 것도 네. 연관이 없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죠. 네. 네네. 이 스포츠 변방으로 밀려난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감 살리고요. 네네. 또 스포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도민들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안, 이제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남아있는 프로 스포츠 구단은 전북 현대 모터스입니다. 네. 이 구단이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전라북도 내 관련 부서와 프로 축구단과의 유기적인 공조,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긴밀한 운영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다 더 보여준다면 또다시 우리 지역에 충분히 프로스포츠 구단 또는 좋은 프로형 실업 스포츠 구단이 새롭게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장동 지역의 스포츠 복합타운 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의 스포츠 참여 권리와 또 지역 체육 기반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더 깊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KCC 농구단 이전에 빌미를 준 전주시가 먼저 반성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뒤덮고 있다며 연고지 이전에 따른 실망과 서운함은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구단의 경기 환경 개선 요구에 무능과 무성의를 일관한 전주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형식적인 사과 말고는 납득할 만한 반성과 계획 없이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체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출석인데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변호인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국방부를 향해 걸어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밝혔던 대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이 자체가 이 진실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희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단위로 있다며 박 전 단장이 가진 비장의 무기는 바로 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 군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서만 제출하고 조사에는 응하지 않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이 없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어제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 집회와 추모제가 곳곳에서 열렸죠. 교육부는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교사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발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잇따른 교사 간담회에서도 핵심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교사들의 요청을 담은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휘법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교사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해 악용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오히려 신고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그게 허위든 무고이든 가짜이더라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인 악용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동복지법은 복지부,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팀을 만들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망교사 추모 행사 관련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공교육 회복의 날에 함께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모두 힘을 모아가길 당부한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가 학부모 민원에 관한 상담 관리 업무에서 학교 행정실을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가 18개 항목으로 이뤄진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추진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하면서 관련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실 업무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행정실 공무원이 학부모 상담 관리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미술가 이목상 씨의 작품이 남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형물을 끝으로 서울시립시설 안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임 씨의 또 다른 작품, 전태일 열사 동상의 존폐를 두고 추가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해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 굴삭기가 들어와 조형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6년 설치된 대지의 눈이 먼저 철거되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작품 세상의 배꼽도 중장비에 실려 사라집니다. 모두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미술가 이목상 씨의 작품. 서울시가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시 작품들을 철거한 겁니다. 철거 일정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한 차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작품들이 시민모금을 통해 완성된 일종의 집단 창작물로 이목상 씨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안을 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냥 부셔버리고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안부 보호단체가 성추행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은 셈이라며 시민단체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이런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시립시설에 설치됐던 임시작품 6점은 모두 철거된 상황. 논의는 청계천에 설치된 임시의 또 다른 작품, 전태일 열사 동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전태일 재단은 존폐 여부 논의를 위해 별도의 수기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고통을 겪었던 그 여성에 대한 이 분노와 아픔을 우리 사회가 또 공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또 현명하게 수렴할 거냐. 위원회는 향후 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동상을 존치할지, 철거 뒤 교체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때 우주로 보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새만금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연구소가 국산화에 성공한 우주용 영상 레이더는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를 비롯해 농생명 용지와 수변 도시 등 현재 진행하는 여러 새만금 사업 현장들을 담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범죄 예고 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범죄 전문가, 변호사 등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살펴봅니다.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서부를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무주와 진안, 장수를 제외한 전북 11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순창은 오늘 34.4도까지 올라 역대 9월 날씨 중 4번째로 더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와 남원이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원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내륙에서는 아침 안개로 인해 시야가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서부 지역 대부분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전주가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진안 18도, 장수 17도로 출발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점점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